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르헤스의 상상동물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고요. 남진희 님이 옮겼습니다. 민음사에서 나왔습니다. 책 뒤에 잠깐 쓰여진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환상이 만들어낸 지극히 기묘한 존재들을 담은 보르헤스의 마술적인 진열장이 지금 눈앞에 열린다. 동서양의 고전과 전승에 등장한 상상 속 존재들을 수집하여 편찬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이 떠올려온 무수한 환상적인 생물들이 모인 불가능한 풍경.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1899년생이고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 스페인으로 이주하면서 전위 문예 운동인 최후주의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문예 활동을 시작한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돌아와서 각종 문예지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1931년 비오이 카사레스, 빅토리아 오캄포 등과 함께 문예지 남쪽을 창간했고요. 아르헨티나 문단에 새로운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죽음과 본인의 큰 부상을 겪은 후 보르헤스는 재활 과정에서 새로운 형식의 단편 소설들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독창적인 문학 세계로 문단의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한 그는 이후 많은 소설집과 시집, 평론집을 발표하면서 문학의 본질과 형이상학적인 주제들에 천착한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상상동물 이야기에서 두 편을 읽을 텐데요. 여기 나오는 동물들을 상상하면서 들으시면은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C.S. 루이스의 상상동물입니다. 힘찬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노랫소리가 끊어졌을 때에는 이미 1미터 앞도 보기 힘들었다. 풀잎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랜섬은 얼른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수색을 포기할까 생각했다. 그 순간 좀 더 먼 곳에서 다시 노래가 들려왔다. 다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노래를 부르던 것은 입을 다물고 도망쳐버렸다. 이런 식의 숨바꼭질이 1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결국 그의 노력은 작은 보상을 받았다. 그는 힘찬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울창한 나뭇잎 사이로 검은 물체가 보였다. 노랫가락이 멈추면 그도 잠시 걸음을 멈추었고 노랫가락이 들리면 조심스럽게 다시 나아갔다. 이런 식으로 10여 분 동안 그는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노래를 부르던 주인공이 그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동물은 그가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힘찬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울창한 나뭇잎 사이로 검은 물체가 보였다. 노랫가락이 멈추면 그도 잠시 걸음을 멈추었고 노랫가락이 들리면 조심스럽게 다시 나아갔다. 이런 식으로 10여 분 동안 그는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노래를 부르던 주인공이 그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동물은 그가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것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칠흑같이 검은 동물로 개처럼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것의 어깨 높이는 랜섬의 머리 높이 정도였다.
당차게 내민 앞발은 생기발랄한 나무 같았고 땅바닥에 굽히고 있는 발은 낙타의 발만큼이나 넓적했다. 크고 둥글둥글한 가슴팍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어깨 위에는 말처럼 기다란 목이 얹혀 있었다. 그가 숨어있던 곳에서는 머리 윤곽만 보였다. 그 동물의 입 사이로 환희의 손과 비슷한 것이 흘러나왔는데 윤기가 흐르는 성대가 눈에 보일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신비스러운 감정에 젖어서 그 동물의 촉촉한 눈망울과 예민해 보이는 콧구멍을 바라보았다. 그 동물은 그를 발견하자 노래를 멈추고 뒷걸음질 쳤다. 몇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네 발로 우뚝 섰다. 아기 코끼리 정도의 크기였다. 그 동물은 길고 털이 수북한 꼬리를 돌돌 말았다. 페렐란드라에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어 보인 동물이었다. 그러나 그 동물이 그를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조용히 부르자 그것은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벨벳 같은 입술을 그의 손에 갖다 대고는 그가 만지도록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그 동물은 금세 다시 뒷걸음질치기 시작했고 멈추어 서더니 기다란 목을 두 발 사이에 집어넣었다. 랜섬은 그 동물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것은 그의 시선에서 벗어나 먼 곳으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동물을 쫓아가지 않았다. 쫓아가는 것 자체가 그 소심한 동물에게는 몹쓸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까지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숲속 깊숙한 곳에서 목소리로만 기억되고 싶어하는 듯한 고분고분하고 순한 그 동물의 소망을 짓밟고 싶지 않았다. 랜섬은 다시 길을 걸었다.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등 뒤에서는 힘차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 동물이 자유를 되찾은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 같았다. 이 동물은 젖이 나오지 않는다. 때문에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다른 동물의 젖을 먹고 자란다. 새끼는 덩치는 크지만 귀엽게 생겼다. 그러나 이 노래하는 동물은 젖을 뗄 때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다른 동물의 새끼들 틈에서 젖을 주는 암컷을 따른다. 어느 정도 자라면 이것은 동물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화려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 그러고 나면 다른 동물의 암컷으로부터 독립한다. 암컷은 떠나가는 그 동물의 노래를 듣고 황홀감을 느낀다. C.S. 루이스, 페렐란드라, 1949. 클리브 스테이플즈 루이스, 20세기 영국의 작가, 주요 저서인 사랑의 풍요 외에 유머를 섞어서 기독교를 평이하게 설명한 악마의 편지와 연작 동화 나니아 연대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C.S. 루이스의 상상동물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드거 앨런 포의 상상동물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는 1838년에 출판된 아서 고든 핌의 모험이라는 소설에서 엔타티카 섬에 살고 있는 놀랍기는 하지만 믿을 만한 동물을 소개하고 있다. 포는 18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 우리는 산사나무 열매처럼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뭇가지를 주었다. 그리고 기묘하게 생긴 육지동물의 몸통도 주었다. 그것의 길이는 90cm였고 키는 15cm였으며 네 다리는 짧았다. 발에는 빛나는 주홍색 발톱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실제로 산호 같았다.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털은 비단결처럼 반질반질했다. 꼬리는 생쥐처럼 끝이 뾰족했는데
길이가 50cm 정도였다. 머리는 고양이와 비슷했으나 귀는 오히려 사냥개처럼 축 처져 있었다. 이빨은 발톱처럼 주황색이었다. 남녘땅의 물 또한 상당히 독특했다. 처음에 우리는 물 마시기를 꺼렸다. 썩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 물의 성질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으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수많은 단어를 사용해야만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경사진 곳을 빠르게 흐르는 물은 폭포로 떨어질 때 말고는 전혀 깨끗해 보이지 않았다. 경사가 완만한 곳을 흐르는 물은 보통의 물에 아라비아 고무 용액을 섞어 놓은 듯 끈적거렸다. 그러나 이것은 좀 설명이 쉬운 편이었다. 대부분의 물은 색깔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색깔도 시시각각 변했다. 햇살 아래에서 물결칠 때마다 진홍빛의 비단 같은 물이 다양한 색조를 띠었다. 우리는 조그만 용기에 물을 받아놓고 가라앉기만을 기다렸다. 그러자 물이 여러 층으로 나뉘는 것이 관찰됐다. 층마다 색깔이 모두 달랐으며 결코 섞이지도 않았다. 수직으로 칼을 찔러 넣으면 각각의 층은 상처가 아물듯이 입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칼을 치우면 금세 흔적이 사라졌다. 그러나 칼날을 층과 층 사이로 정확하게 밀어 넣으면 완벽하게 따로 떼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쉽게 돌아가지 않았다. 에드거 앨런 포, 19세기 미국의 시인, 소설가, 비평가, 괴기스러운 단편소설과 음악적인 시를 지어서 순수 시의 시론, 상징파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에드거 앨런 포의 상상동물이었습니다. 네, 이상 두 편 보르헤스의 상상동물 이야기